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제가 내용의 존중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대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아니,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장관은-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장관은 이상합니다.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예.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의장님, 국회 정음 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은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이 국회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루어진 허위보도 전반에 관한 수사 내용과 이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님으로부터 비롯된 가짜뉴스 인터뷰 조작 사건이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무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런 짙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인데요. 먼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린 이 관련 가짜뉴스 여론조작 관련 이 수사가 굉장히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정당국의 어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함께 가담했다라는 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으십니다. 뭐 아시다시피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우리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어느 모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김의겸 의원이 하셨고 사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과 그 가족들을 지목했던 서희초 관련 가짜 뉴스 등 정말 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것이 국민적인 피로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그대로고 더욱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 가짜 인터뷰 뉴스는 지적하신 대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선 판도에 그리고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가짜 뉴스와는 그 수준과 그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도 우리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이 김만배 신학님발 그 언론 공작 사건이 국기를 문란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네. 이 국기라고 하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란시켰다라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그 당시 3일 전에 이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은 네. 아시는 대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뉴스가 배포됐을 때 뭐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캠프 내부에서 이거 잘못하면 선거에 질 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만큼 출렁하고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선거 때마다 거의 반복되었다. 네. 그리고 뭐 아주 역지사지를 해본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심지어 만약에 그 대선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선거가 만약에 그 뒤집혔다면 선거 불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저도 보태보자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임할 때는 정파적인 이익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자리에도 언론사 출신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사들은 몇 달 혹은 그 그러니까 이전 해부터 선거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사실 보도에 근거한 선거 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선거 보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선거 보도? 뭐 모든 신문 방송이 그렇게 하고 뭐 주재하시는 바대로 예를 들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여야 후보 아니면 그쪽 입장을 반영하는 그 방송 같은 경우에 초수까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일방적인 뉴스가 거의 그 걸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유사 언론에서 시작이 돼서 이른바 공영 언론, 네. 노조가 물론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공영 언론을 통해서 그 포탈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방치해서는 그 민주주의의 아까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근간이라고 할 만한 거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네. 이건 반드시 뭔가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수까지 재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선거 방송에 여러 차례 임해봤지만은 의상 색깔 그다음에 단어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기자이실 때 좀 기억을 더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사흘 전에 그것도 선거의 굉장한 핵심이 되는 그 9월 초에 대장동 관련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전국을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 사흘 전에 그와 정반대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면은 사실은 그 언론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언론의 어떤 내부 뭐 저희가 흔히 그 게이트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팩트 체크는 물론이고 네. 게이트키핑 기능이 작동한다면 그런 기사는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일방적인 얘기가 그렇게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언론에서는 생각합니다. 속보 단독 경쟁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주말을 앞두고 나온 보도이긴 하지만 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마음이 언론사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할 텐데요. 팩트 체크를 어떤 과정으로 주로 하게 될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어떤 그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도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어떤 그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의심해야 되거든요. 이건 진실일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러면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과연 팩트는 어디까지 사실일까를 거쳐서 더구나 저는 아주 확신이 가는 이거는 정말로 100% 확실한 팩트다라는 확신이 든다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3일 전이라면 이 보도가 미친 충격을 생각하면 있을까요? 보도를 그 확인 과정을 한동 주말 이틀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상적 언론이죠. 그게 정상적 언론. 제가 만약에 뉴스 편집 책임자였다면 못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단 사흘 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모두가 알 텐데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타파라는 그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온 뉴스를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30여 분 만에 불과 그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쏟아내서 보도한 거의 추격 보도하듯이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본령에서 일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상적이라면 그래도 그런 쏟아내는 식의 보도, 경마식의 추격 보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외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예를 들어서 B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경영진이 사퇴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책임을 책임을 한다. 묻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근데 제대로 지금 보면 그 사과조차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일에는 이제 목적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언론 공작,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거대한 뭔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 이런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에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그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앞으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전 한국일보 기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전 위원장인 뉴스타파의 신학님, 이 두 사람 간에 이뤄진 일로 마치 국한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금 JTBC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 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언론들이 지금 이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모르고 가담했다는 거는 그 책임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 그러면 언론에게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그 설명을 드려서 그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면피가 되나요? 네, 오보라고 면책이 주장하시는 되나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방통위원장님, 예.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우리 가짜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네. 필요한 책임지는 그 자세를 보이는 게 그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 제대로 진상 규명은 자체 내부적인 그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제대로 그런 언론은 그건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언론인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국민적 실망감을 불러온다면 언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들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의 약속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엽 병풍 공작, 그리고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이른바 이번에 김만배 신앙님발 여론 공작 사건까지 저희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습니다. 자,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 죄를 모두 확인받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처벌조차 너무 솜방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언론 또한 이런 고민의 시점에 스스로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그 정치 공작의 통로로 악용되고 특별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목적성이 합리적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그런 행태를 근절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를테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그 말에 중요한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다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이 보안입법이 됐건 또 지금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김만배 씨가 지금 말씀한 부분, 이게 다 이제 이미 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죠. 형 광야로 가겠다. 네. 먼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위원장께서 저희가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론 자유는 진짜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고 그건 저도 100%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그거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입니다. 우리 법에는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당연하죠. 예. 이런 의미를 망각하고 저는 이것을 언론의 방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종한 언론사 혹은 특정 매체들에 대해서 존립의 위기를 느낄 만큼 강력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 저희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뭐냐면 이른바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 용산 이태원 이 사태 때 잠시 네.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긴급히 발생해서 어떤 가짜 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 심의를 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보안 입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도 문제가 방만 경영, 부실 경영, 편파 보도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뭐 3년의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그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그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큰 이런 이 국기를 흔드는 이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근원적으로 물론 그러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민영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히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철저히 책임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분야는 그 언론 자기 자율적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선진 언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심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손보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매체와 언론사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 지금 이미 그 TF팀을 만들어서 예. 그런 구체적 방안을 그 논의하고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소위 정론 방송사와 정론지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그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서 아주 많은 미디어들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다루는 이제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아마 이번 김만배 신학님 사건이 크게 확산되는 데에도 이런 중소 군소 매체들이 어떤 확산이 또 일임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누군가 SNS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다시 그런 매체들이 확산시키고 이것을 큰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서 보도하는 식의 문법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포털이나 어떤 다른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 그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일부 보안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이른바 인터넷 언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그다음에 뭐 레거시 미디어는 당연히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심의 규제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벌이는 일들이 이렇게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보안 입법을 하더라도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당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사를 그 방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탈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 뉴스를 그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책임은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규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같은 가짜 뉴스의 횡행이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지 서로 이거를 정쟁의 어떤 적으로 삼아서 그 비난전을 펼칠 때는 아니다.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사항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오늘도 여러 가지 또 후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했는지 혹은 그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등의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 형법상 혹은 실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한다면 그 이중 조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관계없는 그러나 그런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뭐 이 재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 다른 과징금을 울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혀 중첩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더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무책임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 말하자면 정치 사회적인 풍토를 놔두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드물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돼야 되고 수백억 수천억의 저거를 추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방송 언론에 대한 육성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이제 저희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그 외국 뭐 OTT 진출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비나 이런 것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사실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원 육성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규제와 그 언론의 말하자면 본령을 지키는 그 힘을 가지고 맞습니다. 구독자 아니면 시청자에게 네. 어필해서 크는 곳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뭐 언론을 와치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이제 이 책임이 따르는 그런 보도도 생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힘으로 언론을 규제하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특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규제가 아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반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총리의 대중부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국가가 안전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그러한 정부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TV도 안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듣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네, 텔레비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총리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3,800원에서 4,800원 인상한 1,000원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에 너무 저 머릿속에 있어서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도 이제 역대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도드라진 차이점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일 큰 변화는 국가의 안보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선거의 결과는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가 없이 경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요즘과 같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 존을 항상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 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앞으로 우리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의 가장 그 마지막 보루인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전한 재정이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고 바로 안보와 재정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봅니다. 경제도 잡지 못하고 안보도 잡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도드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검사 출신이 유독 정부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세 번째 야당 생활을 합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 특히 이제 야당 제가 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유독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일종의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친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검사 정권, 이 표현이 윤석열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도드라진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위험에 처하면 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저는 모든 정치인의 다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다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는 방종의 사회고 방종의 나라입니다. 만약 정치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의 정치다. 그거는 국가의 미래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과 독대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한테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제가 아는 대통령님과 같이 일했었던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만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그 말씀인데요. 그죠? 예.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새로 뽑히셨을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만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원내대표께서 거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방통위원장께서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이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뉴스를 본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정도는 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그래서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거꾸로 충격을 받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관된 것은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적 조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판결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만배 가짜뉴스 빌미로 무차별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총리님의 의견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 김태우 씨를 사면시켰습니다. 출마하라고 사면시킨 걸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아니죠. 글쎄요, 제가 그거를 가정을 전제로 한 의원님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그 상황을 가정해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입니까? 네.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입니까? 저는 그것은 그 사법적 조사가 뭐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판결문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아닌 거죠. 유죄를 받은 것이고요.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대금에서 조사가 되었고, 그것에 본인이 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청와대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이제 폭로한 일종의 방탄 제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께 답변 드릴 정도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상병 사인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서 이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 번 지금 아마 관련되는 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련되는 분들이 조치를 한 것은 엄정하게 주어진 법에 따라서 취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받았고 저는 그 보고를 하신 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저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충분히 보시고 그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토 대학살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1930년 한 25년에서 한 30년 사이 아니었나요? 올해가 100주년은 되는 해. 네, 맞습니다. 예, 23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 화면의 그림, 저게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제 그림입니다. 저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림 자체는 못 봤습니다만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은 이 간토 대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그 협의가 완료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했습니까? 네, 뭐 담당하는 외교관들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아마 올해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진상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회에서 한번 우리 국회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죠. 총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은? 저는 외교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외교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잘. 왜 이 정부는 일본 앞에만 서면은 약해집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면 남북이 통일됩니까? 떼돈이 벌립니까?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삽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엄격하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지난 정부의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친일 정부였습니까? 그게 친일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불러대는 그게 무슨 정부입니까? 그럼 저 또 아사히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아사히 신문 8월 16일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전혀 틀린 기사입니다. 틀린 기사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까?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가치조차도 없는 기사죠. 아니,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모든 신문에 대해서 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나요?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정정 보도 요청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부터 방류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방류가 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선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100만 수산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총리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100만 수산인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0만 수산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세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다니는 분께서 국민들에게 과학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아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는 것이죠? 가짜뉴스와 선동을 믿어야 되나요?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입니다. 네. 저는 총리께서 네. 총리가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좀 만족하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더 주의하겠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나오세요. 그 300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세요. 그 학부모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혹시 학교의 단체 급식이 일본산 수산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 걱정하신다는 걸 저희들이 듣고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급식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수십만의 청년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교권 하락이 한 1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권 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이제 보호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아동학대법 신고가 그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또 악성 민원이 많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교육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젊은 교사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준 거라는 그런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거리로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감입니다. 이번을 오히려 계기로 해서
교육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권대법 4대 법안 이것은 이제 9월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네,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 신속하게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입법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평소보다는 신속하게 되고 있지만 정말 하루가 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추모식도 다녀오고 또 계속 그 교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고 이번에 좀 빨리 이걸 대응을 뭐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주셔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좀 전념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선생님들은 법 개정과 함께 4대 주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도교육청의 전문 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달라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판단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해서 경찰이 결국은 그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 수사 개시가 되는 상황을 이제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수사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그 제도화 관련해서는 좀 미세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좀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둘째, 전문적인 학교 민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지금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일단 그 민원이 지금까지는 그 교사가 그냥 오로지 그냥 그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하는 걸로 정상화되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중심이 돼서 뭐 행정실장이나 공무직 등을 통해서 교사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단순한 민원들은 뭐 AI나 챗봇 등을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미 그 법률의 그 생활 지도에 대한 법률이 작년 연말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가 제정이 돼서 9월 1일자로 지금 현장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절차가 아직까지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구체화된 내용을 이제 그 안내하는 해설서가 이번 9월 지금 이제 말까지 저희들이 조속히 지금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지금 법안 소위에서 그 피해 보상 지금 이제 그 보험이죠. 그게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고 거의 지금 막바지 지금 절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최대한 지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집회에서 교사들이 가장 환호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돌봄을 교사들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늘봄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또 교육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결국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지를 세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속드렸듯이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주례 미팅에서 이 돌봄에 대한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안 않겠다고 주는 솔루션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찾아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사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종의 급박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급박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정대출 정책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에도 눈물이 있고요. 또 이번 사안은 교사들 제가 추모식에도 다녀왔고 또 이제 집회 분위기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나오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저희들이 징계 방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정말 그 이제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고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물론 뭐 그 원인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현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제가 내용의 존중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대로 떠들어다 그겁니까? 아니,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장관은-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장관은 이상합니다.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예.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의장님, 국회 정음 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은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이 국회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또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거에 대정부 질의에 처음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적당한 질의가 아니라고 하셔도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답변을 그냥 좀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법무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우리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 장관이 정치를 향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발언에 대한 또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의 오늘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은하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 간단히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살다 책 3권을 1억 6천 주고 사는 건 좀 처음 봤습니다. 한 권에 5천만 원 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5천만 원이면 중대형 세단 한 대 값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책 소비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책을 사야 한다면 국민께 권장하기가 좀 송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장으로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정책적 방안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예정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보안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긴급 심의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이런 그 유사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서 말하자면 그 방송 그다음에 그 포탈을 통해서 지금 확산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긴급 심의 제도,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방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세단 얘기하면서 총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단호한 대처를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뉴스타파건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와 또
그 궤와 발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뉴스타파는 사실은 그 유사 언론, 인터넷 언론 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옮기는 예를 들면 그 이 공중파, 지상파, 그 종편 그리고 포탈 이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 그 원천적으로 그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급히 그 국회 차원에서도 보안 입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방송은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시고 특히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부 장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서희초 추모식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안 마련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교사들께 들어봤을 때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개정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정서적 학대라는 문구인 것 같고요. 또 이 모든 규정에 마법의 칼처럼 선생님들을 좀 옥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그 서희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교사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학생 인권과 또 교권의 충돌 문제라든가 또 민원 같은 거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경감해 주지 않으면 정말 교권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좀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교사분들의 그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또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고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좀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전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마음 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고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상당히 시급하게 좀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그 마음 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시급하게 그 TF팀을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위기 교원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시켜 드려서 치료를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꼭 지켜주시고 네네. 그 직위 해제 관련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서도 그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치라는 것 이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교원지휘법 개정이 또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경 네.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금기처럼 되어버린 성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적 카르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어느 국가든지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득권 그리고 카르텔 이런 것들이 공고화되면서 새로운 좀 더 나은 아이디어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것이 혁신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 내지는 나라 발전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모든 정책은 좀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할 때는 그때의 정책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정부는 그 기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그 정책이 있는 그런 비전 내지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뭐 비리라든지 제대로 원래의 원칙대로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하나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비리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과도하게 확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재원의 사용 또 국가 보조금이 지출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원래의 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되게 또는 불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그러한 비리 또 사교육이 일종의 하나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입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특정 학원이나 이런 쪽의 사교육에 몰려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해가지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의 정상화, 이 노력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방향에 동의하고요. 저는 말씀하신 카르텔 외에 우리 정치권이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는 성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민운동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 카르텔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시켜온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먼저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의 한 대목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 정답이 2번,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해설을 보자면 자발적인 성매매도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폭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가 구매도 판매도 위법인데 이 교육상에서는 인권 침해와 성폭력의 결과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되면은 현행법에 따른 법상식을 가진 국민은 교육을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가서 교육 수료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학점, 졸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교육입니다. 총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답정너 교육을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둘 다 당연히 위법이고 처벌의 대상이라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료 말고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이 성인지 교육, 성평등 교육에 대한 비판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현장에서 강제 교육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하나같이 시대착오적 교육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입니다.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이러한 답정너 교육이 전국의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 나아가서 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강사 양성하고 지정된 강사들이 전국의 강의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양평원에서 이 강의 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면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 명단도 가려서 옵니다.
왜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의 자료와 강사명이 국민께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교육을 이렇게 국민에게 숨기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물을 거고요. 총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우리의 이런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런 하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이 카르텔 아래 수많은 불공정이 생겨났습니다. 총리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 등장을 했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마다 젠더 자문관 같은 이름의 일자리도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여성단체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들만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공기관 곳곳에 퍼져 있어서 집계도 되기 어렵습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32조 돌파했습니다.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집니다. 총리님, 국토부의 한부모 가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성평등 사업입니까? 한부모 가족 3분의 2가 모자 가정이라서 성인지 예산이라면 한부모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고 남성이 많으면 그냥 예산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서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서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입니다.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여가부가 주도하는 답정여 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법 상식을 뒤흔드는 이 강제교육, 전수조사에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칙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러한 정책도 아마 출발은 상당히 좋은 취지와 비전에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지금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지와 그런 비전은 좋은데 실질적인 현실성, 실용성 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국민 세금의 투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특정 그룹에 그냥 일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항상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라던가 끼워 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모든 이것이 국민 세금의 보조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목적을 제대로 된 재원을 써서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딴 목적만 달성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꼭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이권 카르텔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네, 좀 일반적인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그러한 목적을 달성도 하지 않는 그러한 카르텔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이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양성평등원 교육원은 남성은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성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
라는 자료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가부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도 양평 원장은 자기 주장이 옳다면서 버텼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양평 원장이 절반의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목하고도 여가부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여가부가 갖고 있었던 철학에서 좀 정확하게 어떤 성인지 관점이나 양성평등 관점을 가졌던 부분이 좀 매우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여가부도 양평원도 대대로 여성 운동계 출신들이 장악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온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참담한 말들이 난무할 때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20대 남성들하고도 만나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군대 문제에 대한 시간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형태로도 그 보상하는 그런 패키지가 2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동안의 여가부가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남성의 헌신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병역 의무의 대상이 아닌 여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회 남성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군복무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부가 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청년 남성 모욕하는 대표 부처라는 그러한 오명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 진정성 보이려면은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이 뿌리 깊은 카르텔 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처럼 강도 높은 조직 개편안 같은 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여가부 지금 폐지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장관님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고 또 속죄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